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이번 한 주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금요일은 주간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한 주간 시청하셨던 북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소식만 모아봤습니다.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요즘 평양에서는 가을철 나무 심기가 한창입니다. 특히 청년동맹위원회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나무를 심으며 애국의 마음도 함께 심는다는 평양시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존변시키고 수도 평양을 로금이 우거진 공원 속의 도시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마음 안고 평양시 안의 청년동맹원들 속에서 나무 심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문수봉 혁명사적지에서 가을철 나무 심기를 진행하면서 청년 학생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지니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에 나무 심기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 가을철에는 여기 문수봉에서 나무를 심기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원들 모두가 자기가 심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나무와 운행나무를 비롯하여 수성이 3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 가정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청년동맹원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마음이 소중히 간직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심은 이 밤망나무의 관리자 이름에 제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급 동무들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무를 심으면서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또 더 잘 갖고 나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모란봉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평양의 명승인 모란봉을 푸른 숲이 더욱 우거진 유원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기 모란봉에 와서 나무를 심고 나는데 이번 가을철에는 수삼나무, 드축나무를 비롯한 수십 그루의 나무들을 확보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철에 우리 구역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구역 안의 공원 유원지들에 수성이 좋은 나무들을 확보해서 주에 1차 이상 심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몇 대 심었는가가 아니라 몇 대 살렸는가를 기본으로 해서 기술적 여건을 잘 지켜서 나무의 삶률을 100% 보장할 수 있게 정성껏 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모란봉의 풍치를 더 돋굴 수 있게 모두가 애국의 마음을 안고 나무 심기를 직접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성옷 전시회 2022가 열렸는데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북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죠. 가을철 어떤 옷을 입어야 멋도 있고 계절에도 알맞을지 북의 인민들에게도 패션 팁이 필요할 텐데요. 보통강구역 교원 양복점을 찾아가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산과 들, 고리와 마을, 그 어디나 풍요한 계절의 정서가 비꼈는데 가을철의 풍치를 더 잘 살려주는 곳은 산뜻하고 이채로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보통강구역 종합양복점 교원양복점입니다. 이곳 양복점에서는 양복, 달린옷, 샤츠, 코트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남녀 계절옷들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 양복점에서 가을철 옷차림에 대한 이해를 가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시각적으로 제일 먼저 안겨드는 것은 옷의 색깔입니다. 가을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서 초가을에는 이렇게 좀 선선해지다가 늦가을에는 이렇게 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회색, 미색, 윤밤색, 자주색과 같이 따뜻해 보이는 색과 록색이나 포도색, 감색과 같이 자연 환경에도 잘 어울리면서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색으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들과 여성들이 늦가을에 주로 입게 되는 옷들입니다. 양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돛옷으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주색은 무게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색으로서 가을철이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다 잘 어울리는 색입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봉사하면서 보면 이 회색 역시 가을철에 손님들이 아주 많이 찾는 옷색의 하나입니다. 젊은 손님들이 입으면 무게 있어 보이고 나이 든 손님들이 입으면 환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이 회색 옷의 좋은 점은 아무 색이나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아래옷 입어도 보기 좋고 검은색으로 치마와 바지를 이렇게 맞춰 입어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계절마다 그 계절의 자연 환경에 잘 어울리는 옷차림을 해왔는데 가을 계절에는 봄철이나 여름철에 비해서 보다 짙은 밝은 색의 옷을 해 입었습니다. 감색이나 윤밤색, 록두색, 포도색 등의 색깔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서 옷차림 형식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가을철의 여성들의 옷차림 형식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을철에 많이 입는 옷의 하나인 양복입니다. 양복은 깃 형식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옷으로 안겨옵니다. 주로 직업 여성들이 많이 입는 양복은 고상하고 단정한 느낌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 바탕색을 이렇게 한두 가지 색으로 통일시키면서 여기에 수노이나 구슬 장식을 잘 조화시켜 해주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나뉜 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 입을 수 있게 보온성이 있으면서도 피부 느낌이 좋은 천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네이나 세타를 받쳐 입을 수 있게 품도 여유 있게 주었습니다. 옷은 보기도 좋아야 하지만 입기 편리하고 실용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창작가들의 의도가 반영된 옷입니다. 간편하면서도 활동성이 있어서 우린 여성들이 즐겨 입는 달린 옷들입니다. 척 보아서는 나뉜 옷 같아 보이지만 이 옷 역시 달린 옷입니다. 허리 부위에 흐르는 듯한 나풀단 장식을 해주었습니다. 이 장식 효과로 해서 입으면 허리 부분이 보다 날씬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옷들은 처녀들은 물론 중년기 여성들에게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샤츠에 반듯한 치마 차림. 이 옷차림 또한 그대로 경쾌하고 단정해 보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보다 젊고 아름다워지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옷차림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옷차림을 자기 생김새와 몸매에 어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선 여성의 체형을 놓고 볼 때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기 좋은 키에, 그리고 목으로부터 어깨로 흐르는 손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부드럽고 아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생김새도 이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고 유순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미감이 옷차림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선옷만 놓고 봐도 이렇게 직선과 곡선으로 되어 있지만 입어놓고 보았을 때 유연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상옷을 입을 때에도 은은하고 부드러운 중간색으로 무늬도 작고 아담한 무늬로 선택하여 입어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에서 놓고 보면 일부 여성들 속에서 우리 미감과 전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실내로 조잡하고 큰 무늬라든가 자극적인 색깔, 격자 무늬로 된 치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 무늬는 직선이 가로 세로 교차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매우 딱딱하고 산만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체가 짧아 보이고 전반적인 아름다움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문명의 혜택으로 또 지향으로 옷차림에 대한 우리 여성들의 관심과 요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고상하고 순결한 미를 중시하는 우리 조선 여성들의 옷차림 미감은 그대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들의 옷차림 형식을 보겠습니다. 대체로 여름철 남자들의 옷차림은 사주에 바지 차림, 이렇게 단조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사주로부터 시작해서 양복, 잠바, 코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제낀 양복에 넥타이를 단종히 메고 다니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양복과 같은 정장 형태의 옷차림도 좋지만 샤츠나 세타를 안에 받쳐 입고 그 위에 코트를 입는 것도 보기 좋은 옷차림입니다. 이때 안에 받쳐 입는 옷의 색깔과 겉옷의 색조화를 잘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코트는 검은색이지만 안에 밝은 색깔의 샤츠를 받쳐 입었기 때문에 어두운 감이 없습니다. 바지의 색깔도 회색으로 맞춰 입는다면 옷차림이 전반적으로 밝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우리 모두 문화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옷차림을 해나갑시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평양에는 다양한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곳은 정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입을 쩍 벌린 호랑이의 머리가 방문객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이곳. 과연 어디일지 상상 가시나요? 바로 북에서 가장 큰 동물원,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조선중앙동물원입니다. 이곳은 1959년 평양동물원으로 설립되어 1977년부터 조선중앙동물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09년 겨울 현대적으로 확장되어 현재의 모습이 갖춰졌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물원 갔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조선중앙동물원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앙동물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연미와 현대미가 조화롭게 결합된 데다가 가을 풍치 또한 멋들어진 중앙동물원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앙동물원은 100여 정도의 이제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동물사들을 구체적으로 다 돌아보려면 한 줄이 이제 남아 걸립니다.
여기에 와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곳을 찾는 시열과 낭만의 세계는 여기 범조각상에서부터 펼쳐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조각상에도 경리하는 청비서 황제의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황제께서는 2012년 5월 26일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중앙동물원 입구를 기관정문 형태로가 아니라 범조각상으로 특색 있게 형상할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2014년 3월 11일 우리 중앙동물원 개건공사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중앙동물원 입구의 범조각상을 특색 있게 형상할 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저기가 수족관입니다. 예. 여기가 철갑상어 못인데 여기에는 철갑상어, 구미잉어, 영정어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동물원을 찾는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는 수족관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수중 세계에 저도 모르게 푹 빠져들게 됩니다. 2019년 10월 12일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보내주신 비단잉어와 2022년 7월 30일 보내주신 붉은 바다 거북이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존하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고기들은 수질에 대한 요구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 수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수족관 설비구역에는 담백 불리기, 모래료가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망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족관에서는 펭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넓어진 참관홀과 벽돌마다에는 서계판들이 게시되어 있어 참관자들의 지혜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총비서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호랑이 머리 입구부터 수족관까지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까 안내원이 여길 다 보려면 일주일은 걸릴 거다 그런 말 하던데요. 얼마나 규모가 크길래 그 정도로 말할까요? 네,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한 100만 평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울대공원과 비교한다면 서울대공원의 동물원과 식물원을 합친 만큼의 규모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650종 정도의 5,000마리가 넘는 이 동물들이 있다고 하죠.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아까 수족관도 제법 규모가 있어 보이던데 펭귄도 있고 철갑상어도 있고요. 여기도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겠죠? 네, 우리나라 토종 어종이 한 2,000마리 있고 그리고 한 120여 종의 희귀 관상어들이 각지에 세계 각지의 희귀 관상어들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민물 철갑상어도 있고 또 아마존의 스병어 그리고 지도고기 뭐 이런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 어종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수족관 수질 관리에도 굉장히 힘을 쓰는 모양이던데 바닷물까지 끌어와서 쓴다면서요? 예, 2012년도에 그 남포에 있는 그 물을 평양까지 끌고 오는 그 수송관이 완성됐어요. 근데 그 물로 이 물고기들을 기르는 곳에 이제 수족관이 채워지고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능라 인민유원지의 곱등어관, 우리 일단 돌고래죠. 네. 거기에 수족관도 이 바닷물로 같이 채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뿐만 아니라 냉난방으로 되어 있는 동물 수송 버스, 그리고 이제 해수물 운반차, 해양동물 수송 버스, 그리고 이 먹이를 실어나는 냉동차 등 같은 특수 설비들, 특수 차량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동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그 전용 비행기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동물들의 특성이나 습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동물들도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동물원 투어 가볼까요? 그러죠. 저 보기만 해도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게 꾸려진 파충관입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뱀이나 악어라고 할 때는 끔찍해 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우리 관람자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파충관은 거북이 대가리로 들어와서 꼬리로 나갈 수 있게 아주 재미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대나처럼 밝은 파충관에서는 원형으로 된 공중다리 형식의 2층 로데도 특색이 있지만
온실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반사막 및 열대 초원 구역도 선색 없이 꾸려져 있습니다. 노란 아나콘다를 비롯한 뱀들이 동물방들의 환경 조성을 잘해주어서 이거 수십 마리의 이 노란 아나콘다를 번식시켜 식소를 들여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참관자들의 편리를 보장해 줄 수 있게 참관 통로를 윤환식으로 내며 동물 명찰표도 잘 게시해 놓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뜻깊은 사연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중앙동물원에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의 하나는 여기 맹수사입니다. 맹수들이 아무리 날쳐도 끄떡없는 강질 유리로 둘러싸인 맹수사는 동물들을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봄을 무조건 봐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와서는 이번에 4월에 나온 이 새끼봄들을 보면서 새끼봄 무엇을 먹는가, 무섭지 않는가 등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생육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다시피 새끼 그 건강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어떤 때는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밖을 벗어날 때도 종종 있었는데 그때는 위험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다시피 이렇게 전면에 유리를 다 대단하니까 진짜 안전하기도 하면서도 보기 편리합니다. 한 주일이 걸려야 다 볼 수 있다는 중앙동물원. 인민의 웃음꽃 피어나는 곳곳에 전하고 전해도 다 전하지 못할 하많은 사연을 안고 있는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지지였습니다. 와, 동물원 입구만 호랑이 모양인가 했더니 파충관, 맹수사,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관이나 시설들이 있겠죠? 네, 종류별로 새를 기르는 수금사, 맹금사, 명금사가 있고요. 물새, 물고기 사육 연못도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편의 봉사시설, 오락시설, 동물 제주장이 있어서 인민들이 즐긴다고 하고요. 동물 사양관리연구소와 수의병원, 동물원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양성소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그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이 맹수사라던데요. 북녘의 하루에서도 우리 호랑이 새끼 3마리 태어난 소식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백두산 호랑이 3마리가 또 태어났다라고 하고요. 아주 건강히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흰 두루미, 물소, 낙타, 풍산견 이런 것들도 새끼를 많이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새끼를 낳은 것만 해도 100여 종이 되는데요. 거기서 900여 마리의 새끼를 쳤다고 하네요. 와, 새끼들 그렇게 건강하게 잘 낳는 걸 보면 동물들 생육 상태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안심이 또 드는데요. 특히 호랑이는 굉장히 귀하신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쪽에서도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의 호랑이가 서로 만나서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은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처음 듣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서울대공원에서 있는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2마리를 북에 기증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청개라고 불리는 이제 수컷인데 이건 황호고요. 배라고 불리는 암컷, 이건 이제 백호인데요. 이렇게 2마리를 북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베라라고 했던 그 백호와 북쪽에 있는 백호 수컷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그래서 이 호랑이 새끼를 3마리나 낳았다라고 합니다. 와, 호랑이를 보내준 우리 남쪽 국민들도 굉장히 기뻐했을 소식이네요. 그렇죠. 뭔가 호랑이들이 통일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또 동물원 보니까요. 곳곳에 뭐 어느 나라로부터 기증받은 동물, 뭐 누구로부터 선물 받은 동물 이런 표식들이 많던데 동물들이 일종의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외교의 징검다리 역할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날 평양 공동선언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김정은 총비서가 풍산개 2마리를 선물해가지고 가져와서 청와대에서 길렀던 소식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고요, 사실 선물 동물은 이 중앙동물원의 이 설립과도 많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중앙동물원의 선물동물 가운데서 여기에 처음으로 보금자리를 잡은 것은 1959년 8월 윌남의 허지명 주석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선물로 올린 영웅 코끼리였습니다. 이 코끼리가 바로 그 영웅 코끼리의 3대 후손입니다. 허지명 주석이 영웅 코끼리를 선물로 올린 데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문화휴식터를 건설해 주시려는 그 상을 안으시고 동물원 토전을 친히 잡아주신 데 이어서 1959년 4월 30일 몸소 동물원 건설장을 찾으시고 건설을 빨리 다고칠 때 대하여 교시해 주셨습니다. 조선에서 동물원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접한 윌람의 허지명 주석은 즉시로 내각 비상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내각 비상회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토의되었는데 그것은 자기 나라의 국보인 영웅 코끼리를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위엔남 정부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나라의 귀중한 제보로 간주되던 영웅 코끼리는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수많은 포탄과 군수 물자들을 운반한 공로로에서 용칭호를 받았습니다. 허지명 주석은 김일성 동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영중의 영웅이시다. 위인에게 드리는 선물은 응당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1959년 8월 12일 영웅 코끼리와 그가 낳은 새끼를 선물로 올렸습니다. 그때 허지명 주석이 올린 영웅 코끼리는 중앙동물원이 완공되기도 전에 여기에 보금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1960년 4월 중앙동물원이 개원된 후 외국의 국가수반들과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올린 선물 동물들은 날을 따라 늘어났으며 동물원의 식구수도 점차 불어났습니다. 위엔남의 본문동 수상은 허지명 주석이 올린 영웅 코끼리 암컷과 짝을 모어 후대를 남기게 하기 위해 라오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탐문에서 수코끼리를 마련해서 선물로 올렸습니다. 탄자니아의 줄리오스 K 네레레 대통령은 기린을 비롯한 19종의 동물들을 선물로 마련해서 삼가 오보이 수령님께 드렸고 짐바브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루안다, 베닌 등 30여 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대통령들, 각계 인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지성이 어린 동물들을 선물로 올렸습니다. 동물원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찾아온 영웅 코끼리. 이름부터 북에서 참 좋아할 만하다 그런 엉뚱한 생각도 들었는데요. 베트남 말고도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동물을 선물했네요. 네,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북은 관계가 깊지요. 그래서 희귀한 동물들을 아프리카로부터 많이 기증받았다고 하는데요. 호치민 같은 해외 국가 수반들과 유명 인사, 재외 동포들이 기증한 동물이 300종 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받은 동물들만 별도로 전시하는 선물 전시관도 있다고 하니 동물들이 외교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루빨리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해서 이런 동물 연구도 좀 같이 하고 희귀종 보호에도 같이 나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친교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동물원들은 동물을 서로 교환하기도 하고요. 또 매매 거래하기도 하는데요.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면 운송료 등 비용도 크게 줄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 연구나 희귀종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동물뿐 아니라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에까지 큰 도움이 될 동물 교류, 하루빨리 성사되길 함께 바라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건강 상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TV, 컴퓨터, 휴대폰 오래 사용하시면 눈 뻑뻑해지고 피로해지죠. 현대인이 흔하게 겪는 눈 피로 증상, 그 원인과 대책을 알아봅시다. 예로부터 사람의 몸이 1000양이면 눈은 800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눈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눈 피로 증상들과 그 대책적 문제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사물 현상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중 83%의 정보는 시각을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눈 안에는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하는 이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는 모양근이라는 근육들에 의해서 그 조절력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책을 보거나 또 장시간 컴퓨터와 손전화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근육들이 긴장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곧 눈의 피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나 손전화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눈 피로 증상들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우선 눈이 아프고 눈이 쏘며 눈이 뽀근한 감, 눈물 흘리기, 눈이 부신 감, 귤막 충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 횡 틀리기, 이물감과 호상 등의 시력장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 증상으로서 머리 아픔과 어지러움, 목과 어깨 아픔, 팔다리 저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눈 피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눈 피로 증상들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눈 질병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눈 피로를 해소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자기 눈에 맞는 정확한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눈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면 눈알이 건조해지면서 피로가 쉽게 옵니다. 그러므로 30분 정도 컴퓨터나 손전화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눈을 휴식시키는 버릇을 붙여야 합니다. 눈 휴식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보거나 눈을 깜빡이며 5초 이상 눈을 감고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눈 휴식을 위한 방법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알맞는 눈약을 사용하는 것도 눈 피로를 없애기 위한 좋은 방도의 하나로 됩니다.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눈이 피로하거나 깔깔하면 무턱대고 아무 눈약이나 망탕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눈 질병을 초래하게 됩니다. 눈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눈에 좋은 용량물질과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아세타민 눈 방울약과 같은 여러 가지 눈약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인민들의 토끼 사랑은 남다르죠. 어느 집이나 또 학교에서나 키우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친근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깡충깡충 춤도 추나 봅니다. 유치원 원아들이 보내드리는 우리 집 토끼 자랑, 우영공연 감상하시죠.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병약했던 소년이 고려 치료 덕분에 완쾌하고 평생을 고려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는데요. 바로 수입약에 의존하지 않고 인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 고려의학을 세계적인 선진의학으로 올려 세우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그 목표를 이루었을까요? 한경남도 고려병원 의사 김창근 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21년 10월) 어느 날 퇴근길에 오른 함경남도 고려병원 실장 김창근 선생님의 생각은 깊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있게 될 정성경험 토론회에 출연할 과업을 받았던 것입니다. 북촌군의 어느 한 진료소에서 소장으로 사업하던 김창근 실장 선생님이 고려약에 의한 혈액질병 치료에서 성과를 거두어 더 고려병원에 소환된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경험 토론문을 마주하고 보니 불현듯 수십 년 전 일이 떠오름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으며 성장해온 사람입니다. 태어나 6개월부터 저는 선천적인 기관지 천식을 앓으면서 부모님들의 속을 많이도 태웠고 소학교 수업 시간에는 줄기침으로 동무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교정길보다 진료소 길을 더 많이 다녀야 했던 소년의 병 치료를 위해서 깊은 밤 이른 새벽 때없이 찾아와 정성을 기울이던 70고령의 고려 의사의 모습에서 산골 소녀는 고마운 우리 제도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고려의학과 인연이 깊어지면서부터 철부지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걷잡을 수 없이 샘솟았고 그것은 점차 학구적인 열망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근 선생하고는 우리 한 마을에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동네에 소문이 자주 합디다. 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의학 서적들을 그런 거 이제 구해가지고 그 우수를 배우겠다고 따라다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고려 치료를 받는 나날 속에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점차 철이 들수록 저의 가슴 속에서는 고려의학이라는 신비스러운 학문으로 한없이 소중한 내조국을 빛내려는 의지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심을 안고 18살에 보건부문에 들어선 제가 제일 먼저 맡은 일이 진료소 조제사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또 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걱정 주머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처방에 들어가는 약이 보통 40g부터 80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약종이 있으면 저 주고 없으면 저 못 주곤 하는 때도 있었고 또 그 약이 없어지고 훅 저어주면 치료 효율이 나타나지 않고 치료가 성과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느라니까 수입약을 믿고서야 어떻게 우리 인민들을 치료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는 고려의학을 발전시킬 때 돼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받아안게 됐습니다. 고려의학의 발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만큼 우리는 고려의학 부문에서도 마땅히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의 교실을 자자고고 새겨 안으며 그는 우리의 고려의학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선진의학의 령말 위에 올려 세울 결심을 새롭게 다지게 됐습니다. 먼저 그는 약재 분야에서 수입 약초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한 연구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맑은 공기로 호흡하고 수성 같은 물을 자양분으로 무수히 자라는 온갖 꽃과 풀, 열매 속에 어찌 우리가 찾는 약초가 없겠는가. 길 가다가도 무슨 풀을 보면 그 뜯어서 이렇게 맛도 보고, 예? 그리고 책에다가 또 적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표본을 책자마다 넣고,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글을 거기다 써놓고 이런 실례를 많이 봤습니다. 별의별 데 다 다녔습니다. 여기서 타도도 가보고, 예? 그러다가 고생도 많이 해보고, 약초 캐러 올라갔다가 맹수를 만나서 그래서 죽을 뻔한 일도 또 있었습니다. 이 약한 노력 끝에 그는 6년 만에 수백 가지 약초들의 맛과 성분, 약효에 정통하게 됐으며 끝끝내 수입에 의존하던 약재들을 밀어내고 우리나라의 흔한 70여 종의 새로운 약초를 찾아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약초에 의한 고려약재의 확보. 고려의학자 김창군 실장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첫걸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여러 질병에 대한 고려의학적 치료 방법의 정립을 새로운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법제를 잘하면 10가지 고려약으로도 100가지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과학적 확신, 고려의학으로 조국을 떠받들려는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혈액병에 걸린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던 치료 과정은 고려 치료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확신하던 잊을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26년 전 어느 날 저의 앞으로는 4살 난 총각애와 7살 난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서로 제잘거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코와 입으로 많은 피를 쏟으며 피부에 자반이 내돋는 광경은 저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혈액병이라 하니까 정말 선뜻 장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아이들이 좀 병을 고치달라고 나하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저 아이들이 나의 친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저 병을 내가 못 고치겠는가? 무조건 고려약으로 내가 고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밤잠을 잊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기가 깃든 고려의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픔을 호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 당이 신성하게 떠받드는 인민의 한 성원이라는 자각이 그를 끝없이 분발시켰습니다. 여러 질병에 대한 과학적인 고려 치료 방법을 목적한 그에게 있어서 남모르는 고민과 뼈아픔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기어이 민족의 전통의학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려는 김창군 선생님의 마음에 그늘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세대수가 약을 한 첩을 가지고 와서 이걸 내가 이제 먹으면 림상검토 해달라. 에? 도대체 무슨 약인데 림상검토까지 필요할까?
하고 지켜봤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세대주 아이야 체온, 맥박, 혈압이 쭉 다 떨어져 내려가고 온몸은 얼음처럼 다 식었습니다. 아니 우리 세대주 죽이지 않겠는가? 막 흔들어도 보고 막 이마도 집어보는데 우리 세대주 말이 눈물이 글썽해서 이 약을 성공했구나. 호흡기 치료약을 내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렇게 하고 반가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약재로 만든 한 첩 한 첩의 고려약이 그대로 보약이 돼서 어린 생명들을 완치시켰을 때 병을 털고 일어난 사람들이 소생의 기쁨을 안고 다시 일터에 설 때 그의 가슴 속에는 우리 당의 의도를 받드는 여기에 민족의 전통의학을 보다 높은 경지에 올려 세우는 길이 있음을 진리로 소중히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한 12년 전에 4자식을 가진 한 여성이 다른 보건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 서장생이 그 치료를 고려의학을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장근생 찾아왔습니다. 그 아줌마를 치료하던 그 보건 일꾼들이 말하기를 고려의학을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한다는 거는 되지도 않을 소리고 만약 치료한다면 내 손바닥에다 장찢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난감한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 환자가 완치돼서 그 받았던 진단을 완전 깨버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한다니까니 우리 소장생이 그 의료 일꾼한테 자 이래도 손바닥에다 장 찢지겠는가. 우리 고려의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데 민족적 자존심도 없는 보건 일꾼이 환자들을 살리면 어떻게 살리겠는가. 고려의학 분야의 첫 걸음을 내짚던 그때로부터 40여 년간 그는 혈액, 간, 호흡기, 산부인과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질병들을 100% 우리의 고려약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정립했으며 그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의학을 과학성에서 손색 없는 선진의학으로 기어이 발전시키자. 애절문 시절 오보이 수령님의 로작을 받아 안으며 마음속에 새겼던 인생 목표는 그가 40여 년간을 변함없이 꼿꼿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한 억센 추동력이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보건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을 장려하고 발전시켜 고려치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었습니다. 고려의학의 끝없는 비밀을 밝혀내고 그것이 우리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야 하자면 나뿐 아니라 고려의학의 미개척지를 정복하기 전에는 고려의사로서의 자기의 한 생을 어머니 당 앞에 떳떳이 총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제보인 고려의학을 빛내고 계승 발전시키는 이 길을 제가 다 못 가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대들이 기어이 갈 것입니다. 한 주간의 북녘 소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희 북녘의 하루를 통해 어쩌면 낯설었을지도 모를 북의 모습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을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최근 북에서 선물을 받은 풍산견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임기를 마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벌어진 일인데요. 원래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개인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북녘의 하루팀은 외국에서 북 지도자에게 보낸 선물을 전시하는
국제친선 전람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식물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을 통해 나오는군요. 동물은 중앙동물원으로, 식물은 중앙식물원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중앙동물원에는 다른 나라의 국가 수반들과 유명 인사들이 선물한 300여 종의 동물들이 선물관에 따로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꼭 외국 정부 수반이나 주요 인사가 아니더라도 제외 동포들이 기증한 동물도 있다는데요. 1959년 베트남의 호치민이 아시아 코끼리를 선물하면서 동물원 안에 선물 전시관이 설립되었다는군요. 북은 특히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관계가 좋아 희귀한 동물을 많이 선물받았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는 짐바브웨에서 아프리카 코끼리, 코뿔소, 기린, 얼룩말 등을 한 쌍씩 기증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남북 간 동물 교류도 상당히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북녘 돋보기에서 다룬 호랑이 외에도 말이죠. 2005년에는 서로 크게 주고받았다는데요. 조선중앙동물원은 서울대공원으로부터 하마, 붉은 캥거루, 라마, 바나코 등을 받고 시라소니와 반달가슴곰, 늑대 족제비, 아프리카 포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남해 보내진 곰들은 암수각 4마리씩 총 8마리인데 종 복원을 위해 지리산으로 보내졌다는군요. 어떻습니까? 동물 교류를 통한 국가 간 친선, 남북 교류,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지 않나요? 또 껌뻑이는 동물들의 순박한 눈망울이 남과 북을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로 이끌어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